자,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입니다. 77페이지고 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예요. 자, 계획적인 신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려면 미리 이제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뭐죠? 개발계획이죠. 개발계획. 그래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죠.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지정해요. 지정권자가. 그래서 자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합니다. 다음의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주정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여기까지는 공공시행자가 되겠죠. 공공시행자가 돼요. 국가든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지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보면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과 같은 민간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민간 시행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행자가 누구죠? 조합. 도시개발 조합은 별도로 한 문제 나오니까 도시개발 조합은 별도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조합은 잠시 뒤에 잠깐 볼까요? 네, 잠깐 보는데 이야기를 좀 합시다.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방수로 합니다.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하죠? 환지방수로 해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방수로 합니다. 이 작년에 시험 나온 부분이죠.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방수로 하면은 이게 가만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구역 안에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을 텐데, 이들의 이제 전부를 환지방수로 하니까 이들의 토지 소유권은 하나도 수용 안 하는 거야. 그럼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방수로 하면은 바로 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만든 조합을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야 돼. 이 원칙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방수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만든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때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3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 것만 하면 돼요. 첫 번째 것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구역 수립 고시로부터 한번 봐요. 개발구역 수립이 고시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사업시행을 지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방수로 하면 누구를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까? 토지 소유자 조합을 사업시행을 지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개발구역 수립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2년 동안 개발구역 수립 고시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한 거야. 토지 소유자 조합이. 그러면은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개발구역 수립 고시가 있었는데 1년 동안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더라도 위법부당하게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은 신청하지 않았거나 했는데 위법부당하게 신청한 토지 소유자 조합을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누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죠. 개발구역 수립 고시로부터 몇 년 동안? 1년 동안, 1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했는데 지정권자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위법부당하게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 조합이 아니고 누구를 지정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교재가 좀 읽어져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할게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방수로 할 때는 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만든 조합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함이 원칙이지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구역 수립 고시해놓고 1년 동안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지정권자가 위법부당하게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 조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렇게 그런 거 읽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도시개발조합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뭐 다 하면 돼요. 스스로 하시면 되는데, 큰 흐름만 잡아볼까요? 네.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시행자 변경 사유 있을 겁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 책 가지고 시행자 변경 사유 꼭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변경 사유 몇 개가 있죠? 지정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 4개가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시행자 변경 사유. 2번하고 3번은 상식이다. 시행자 변경 사유 2번, 3번은 상식이에요. 네. 맞죠? 인가받은 행정처분으로 인가받은 실시계획 인가가 어떻게 되버렸죠? 취소돼 버렸잖아. 실시계획 인가 취소됐다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 시행자가 파산, 부도 등으로 사업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럼 시행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상식이죠. 근데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4번 뭐 숫자가 있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되죠. 그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하나를 외워야 되죠. 네. 1번 봅니다. 1번. 1번을 딱 펼쳐놓고 1번을 확실하게 외워요. 그럼 돼요. 잠깐만요.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가 뭐 한다고 그랬죠?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하잖아요. 실시 계획 작성들이 인가 고시가 있어야 되죠. 실시 계획 인가 고시였으면 그 다음 절차가 뭐죠? 공사 착수를 해야 되죠. 공사 착수. 여기서 이제 나누어지잖아요. 수용 방식으로 실시개발 할 수 있고 환지 방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는데 그날부터 2년 동안 공사 착수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럼 사업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그냥 둡니까? 변경해야 됩니까? 변경.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어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완벽하게 외워두고 뭐 사업 시행자의 파산, 부도 당연한 거고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취소된 거 당연한 거고 알겠죠?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잠깐 볼까요?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도시개발 조합. 요약집은 79페이지 보면은 이제 조합 설립 절차도를 그려놨고요. 네, 보조 자료는 56페이지 보면은 네, 도시개발 조합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 암기사항이지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한번 보시죠. 국가를 만들려면 헌법이 필요하고요. 친목 모임을 하나 만드는 회칙이 필요하듯이 자 도시개발조합을 만들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관,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조합의 정관을 만듭니다. 7인 이상이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은 인가를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인가를 받죠? 지정권자로부터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7인 이상이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가가 나면은 이제 그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합니다. 이 설립 등기,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뭐죠? 등기, 설립 등기를 마쳐야 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등기는 성립 요건이고 인가가 뭐죠? 설립의 절차 그렇게 돼요. 그럼 시험 문제가 자 이렇게 나오면 OX로 판단해 봅니다.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의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도시개발조합은 성립한다. 옮겼습니까? X. 인가는 설립 절차고요. 인가 받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조합은 법적으로 성립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 있는 것은 암기, 문제 풀이할 때 살짝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조합원이 되죠? 도시개발지구 조합원은 지금쯤은 말해야 되죠. 그렇죠? 네.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 그렇죠.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설립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도시개발지구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당연 조합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는 이제 권리와 의무 같은 거 다 읽어야 되는 거 읽어야 돼. 지금 설명할 부분 아니거든요. 네,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건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그럼 예를 들면 시험 이렇게 나오겠네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옮겼습니까? X.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결정돼요.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틀려보고 이런 것을 서서히 고쳐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해 가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행자는 네, 좀 마무리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계획 간단하게 체크합니다. 실질계획. 실질계획 파트 오세요. 실질계획 파트. 실질계획은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가 작성하죠.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실질계획을 작성하고, 그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질계획에 무엇을 포함시켜야 될까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데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질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네. 실질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고, 그리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질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유가 뭐죠? 아까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해버리면 농림지역이 뭐로 바뀌었죠? 도시지역이 되면서 그 도시개발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결정 구역으로 본다라고 되잖아요.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적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니까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킵니까?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질계획입니까? 실질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럼 아까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18개. 그 중에서 우리는 4개만 외웠잖아. 기수는 재단을 단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만 외웠거든요. 그때 개발 계획 18개 들어가지 않는 게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가 어디에 포함되죠? 실질계획. 그 다음에 이 실질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이 있어. 실질계획은 어디에 맞게 작성해야 되죠?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계획 작성 기준은 개발계획이고, 아까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도록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번해야 되죠. 실질계획 작성 기준은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렇게 됩니다.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수용 방식으로 갑니다. 자, 수용 방식으로 오십시오. 수용 방식. 오셨습니까?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용 방식. 수용 방식은 전체의 흐름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체크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고, 지금부터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를 진행합니다. 수용 방식. 물어볼게요. 이런 거 쉬운 내용이니까.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잘 들으세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가가 인근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환지 방식.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가, 땅값이 인근지역보다 너무 높으면은 이걸 수용 방식으로 내면 나중에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할 때 사업비 부담이 커지거든. 그래서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목적이 뭐죠?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목적은 어떤 거는 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죠?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외우십시오. 같이 지금 외워요. 집단적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택지 조성에 필요한 택지 등의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꾸 나올 때마다 외우면 돼요. 그죠? 네. 보고 기억나면 되니까. 네. 자, 여러분 여기 도시개발 사업장, 전답과 송전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이 있네요. 여기 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제 신도시를 개발할 거예요. 여기서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이 동네에서 봐요. 이 동네에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지로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 동네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알겠죠? 네. 그럼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는데, 이 동네에 투자를 하셨거나 원주민들은 무슨 방식이 유리하죠? 환지 방식이 유리해요. 그죠? 왜냐면은 수용 방식으로 하면 택지 조성에 필요한 땅과 그물은 전부 강제 수용해버리겠죠. 공짜입니까? 보상합니까? 보상. 시가로 보상합니까? 감정 가격입니까? 감정 가격으로. 그럼 시가보다 감정 가격 낮잖아. 시가보다 못한 돈 받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원주민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게 수용 방식이에요. 근데 그럼 수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 변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혼용 방식이 유리해지잖아요. 누가 반대하겠어? 그러니까 수용 방식으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니까 수용 방식으로 혼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은 일부 원주민은 뭘 준다는 겁니까?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 아파트 입주권들 환지를 준다는 이야기거든.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수용 방식을 전부 수용 방식으로 하니까 난리가 나니까 집단 행동하고 막 반대하니까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일부 환지를 주는 거죠. 그럼 뭐죠? 혼용 방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전부 수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 그 다음에 수용 방식에서 전부 수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 변경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가능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전부 수용 방식으로 혼용 방식을 전부 수용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 방식 변경하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은 다음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법안은 통과가 안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자, 그럼 또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 동네에서 택지 조성에 필요한 농지, 임야, 건물은 수용 방식은 그냥 둡니까? 수용합니까? 수용해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제일 먼저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이 이렇게 되는 거야.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합니다. 수용하면 공짜입니까? 보상합니까? 보상. 보상은 사전 현금 보상 원칙이죠? 사전 현금 보상 원칙인데 채권으로 대금이 지급될 주죠. 그때 발행하는 채권 이름이 뭐죠?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이런 거죠. 그럼 잠깐만. 이 도시개발구역의 원주민 누군가가 주택과 농사짓던 농지와 그리고 임야, 가순을 강제 수용 나온 거죠. 보상금을 받았어. 받았는데 토지 소유자 원하고 매수대금 전부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까? 일부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까? 일부 지급을 목적으로 하면은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 그때 지급한 채권이 뭐죠? 토지 상환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을 받은 채권자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새로 조성된 토지, 택지 등이잖아요.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게 뭐죠? 토지 상환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주민 중에서 채권을 받으신 분은 나중에 도시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 아니면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현금 보상입니까? 현물 보상이 됩니까? 현물 보상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럼 현금이 나을까요? 채권이 나을까요? 경제로 채권이 훨씬 낫겠죠. 왜냐면은 그때 이거 조성된 택지를 공급할 때 가격을 시가로 결정합니까? 감정 가격 기준입니까? 감정 가격으로 조성 토지는 공급되니까 시가보다는 감정가가 낮거든 되게 그죠? 그럼 시가하고 감정 가격하고 차이 그 갭만큼 프리미엄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손님이 나 이번에 그 신도시 개발할 때 내 그 농지하고 주택하고 다 수용 당했잖아. 현금 받는 게 나을까 보상금을 토지 상환 채권 준다는데 채권 받을까 물어보잖아. 형님 그래도 현금이 낫겠지 하면 이제 동네 망신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예 현금이 낫죠 하면 안 된다고. 채권이 낫죠. 채권이 여건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용하고 보상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하죠? 상상해봐요. 이걸 만들어 가자고. 수용하고 보상이 끝나면은 공사하겠지. 보상금은 이주한다 아닙니까? 이주하면 동네 텅 비었잖아. 기존 건물은 신도시 만들 때 그냥 두니까 철거해야 됩니까? 철거하고 농지면 형질 변경 공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이 끝나면 공사한단 말이에요. 공사. 여러분이 이 절차를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해봐요. 법도 그렇게 만들기 이런 절차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택지 조성에 필요한 땅과 건물을 수용한다. 보상 절차 끝난다. 보상하면은 공사 끝나 이주한다.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공사 끝났어. 그러면 시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준공사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공사 완료 보고서 만들어서 준공사 신청하는 거야. 그럼 준공사가 뭐냐면은 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서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시행자 자기가 계획을 했잖아요. 이대로 내가 만든 실시계획대로 공사해도 좋습니까? 인가권자가 인가가 난 거야. 그 인가받은 실시계획대로 공사를 끝냈어. 그럼 공사 완료를 만들어서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지정권자에게 당신이 인가 고시한 실시계획대로 틀림없이 공사를 완료했으니까 검사해달라고 하는 게 준공검사잖아.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공사 완료 보수해서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럼 이제 준공검사권자, 지정권자는 본인이 인간 실시계획대로 틀림없이 공사 끝나면은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 완료를 공식적으로 공고한다고. 그럼 아까 우리 첫 시간에요.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되면 공사 완료 공고해야 됩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용 방식으로 공사 완료됐죠. 그럼 상상하십시오.
여기서 공사 끝났다고 수용방수로 공사 끝난 거예요. 끝나면은 여기 상상하세요. 아파트를 다 지었다는 겁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 등 조성이 완료된 겁니까?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래요? 종전토지라고 합니까? 조성토지라고 합니까? 조성토지. 사업전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종전의 토지.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뭐라고 하죠? 조성토지. 조성토지를 공부하는 거죠. 조성토지. 조성토지가 이런 뜻이잖아.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었죠.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거죠, 공급. 그럼 이제 여러분 시험 쳐야 되니까 수용방수로 조성된 토지, 수용방수로 조성된 택지나 상가용지, 공공택지, 공장용지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지? 방법. 세 가지가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있죠. 방법 3개. 수용방수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죠? 경쟁, 입찰, 또 추첨 방법, 그리고 수의계약 방법. 그때 수의계약을 4개 외워야 돼요. 수의계약, 죄송합니다. 추첨 방법 4개. 추첨 방법 4개를 외우면은 나머지는 전부 뭐죠? 수의계약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니까. 수용방수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는 원칙은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공급하는데 추첨 방법은 4개가 있다. 그 4개를 조금 이따 외우자. 나머지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공짜니까 가격을 정해야 됩니까? 가격. 그때 조성 토지의 가격 기준은 뭐죠? 감정가격 기준이야. 감정가로 줍니다. 앞으로 부산에서 신도시가 개발되고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 택지나 상가용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거나 그렇게 된 거죠. 감정가격 기준, 감정가격. 저도 뭐 장가오고 이렇게 이제 살림을 시작할 때는 그때는 다 뭐 아파트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세대는 다 그죠? 방 2개짜리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한 10년 정도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적금도 넣고 와이프가 모든 경제권을 쥐고 저에게는 용돈마다 주고 가계부 쓰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받은 거예요. 한 10년 정도는 그때 사람답게 관리를 받은 것 같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애들이 커지고 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니까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나 봐. 자금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신랑도 그때 이제 수입도 좀 늘고 하니까. 그러니까 살림 규모가 딱 커지니까 엄청 많이 버는데 엄청 많이 지출이 되니까 한 번 지출이 커진 것은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살림이. 생활비가 800으로 결정되면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800m를 안 내려가죠. 예를 들면 600으로 다 결정이 600m를 안 내려가고 그때부터 어느 날 적금을 안 넣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방법이 생겨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그것도 알게 되고 안 되면 그걸 뽑기는 뽑는데 적금은 안 넣고 있더라고. 나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경제력 부는 적금 넣을 때보다 더 많이 늘게 되더라고요. 왜요? 부동산을 하니까. 중개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공법을 알게 되니까 그냥 부는 더 늘더라고. 적금 안 넣어도. 그래서 알았지. 적금을 넣는 것은 종잣돈이지 적금 넣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구나. 그죠? 적금 넣고 부자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적금은 종잣돈을 지었을 뿐이죠. 어디에 불어야 되죠? 이런 것이. 그럼 수용 방식으로 택지 등이 분양되면은 여러분의 아이들 적금 타면은 한 3천 타면은 대출 2억은 가능하니까 한 5천만 원짜리 투자는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곳에 가야죠. 감정 가격이니까 괜찮잖아요. 무조건 시가보다는 높은, 되게 시가보다는 감정가가 낮으니까 웬만한 곳이면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한번 2천, 3천 붙여 먹으면은, 프리미엄 붙여 먹으면은 적금 넣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평생 적금만 넣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종잣돈 지면은 그때 적금 없이도 불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또 애들이 적금 안 넣겠네. 애들은 이 방송 아무리가 상관이 없잖아, 뭐, 그죠? 예. 다 배워봐요. 이렇게 전체 구역 안에 이제 전체 구역 면적에서 3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형지 공급이라고 해요. 원형지는 미개발된 상태, 본래 그대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땅에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됩니다. 전체 구역 면적 얼마? 3분의 1.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되기도 하죠. 이것을 원형지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원형지는 조성토지보다 상대적으로 비쌉니까? 쌉니까? 싸죠. 싸게 공급돼요, 싸게.
자기가 공급되니까 누구나 원행지를 공급받는 개발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누가 원행지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원행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개발자, 그리고 원행지 개발자 공모에 선정이 된 자,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 등은 민간 개발자도 원행지 개발자 될 수 있잖아. 그때 원행지 개발자 선정 방법. 국가 등이 대부분이니까 국가 등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죠. 근데 학교나 공장 부지는 민간 개발자니까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공급 가격, 감정 가격 플러스 여기에 공사비, 기반시설, 최소한의 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시설, 기반시설 공사는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자와 원행지 개발자 협의 결정,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고. 그럼 봐요. 이것들을 지금부터 체크해 드릴 거라고, 수험 준비. 일단 큰 그림 그려놓고, 여러분,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뭐죠?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미개발된 원행지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이 조성 토지와 원행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으면 뭐죠? 선수금 수치. 그러면은 선수금을 수치하는 것은 수용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에서 빅피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그림을 붙이고 목차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다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선수를 받을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공공시행자가 선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1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할 것, 이렇고. 민간시행자가 선수를 받을 때는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하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공사 진행은 10% 이상 진행돼야 되고, 이런 거. 여기서부터 할게요. 토지 수용부터 설명할까? 토지 수용부터. 그래서 여러분 자료는 요약집은 봐요. 요약집은 80페이지 보면 되고, 80페이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조 자료 가지고 계시면 6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60페이지 되도록 편집 순서에 맞도록 거의 설명이 되니까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보조 자료는 60페이지를 그리고 요약집은 80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돼요. 책을 읽진 않을 거고요. 자, 설명드립니다. 교재 보고 대답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이 동네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수용 주체가 누구죠? 관할 구청장입니까? 경찰서장입니까? 사업시행자입니까? 사업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죠. 사업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 등 공공도 지정받을 수 있죠. 공공시행자도 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같은 민간도 사업시행자 될 수 있거든요. 그때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요건이 있어요. 민간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 얼마? 민간시행자 토지를 수용할 때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들면 민간 사업시행자도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자,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토지를 수용할 때는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공직법. 그 말은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법을 가져다 쓰는 거죠. 준용하는 거라고. 그때 이제 공직법을 준용하지만 특례 인정됩니다. 특례. 공직법상 특례 인정됩니다. 시험은 특례에서 나오죠? 꼭 기억하셔야 되죠. 도시개발법에서는 책에 줄 것이십시오. 수용과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게 봐요. 이 동네에서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와 임야, 주택은 다 수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네에서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하면은 이것을 이 세부 목록 고시한 것을 공직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장관으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됩니다. 의제. 세부 목록 고시가 무엇인지 낯설 수 있거든요. 세부 목록 처음 들어보시면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목록이 뭔지 말씀드리려고.
이게 뭐지 할 수 있으니까 잠깐 이 동네에서 택지 조성에 필요한 이 뭐 농지하고 임야하고 주택 다 수용할 거 아닙니까? 이 동네에서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용해야 될 토지와 건축물의 세부 목록표를 만들어서 목록표 1번 누구의 농지 소유권, 누구의 농지 소유권하고 그리고 임차권이 수용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누구의 임야 소유권하고 광업권이 수용 대상이다. 누구의 주택가, 그 토지 소유권이 수용 대상이다. 이렇게 이 동네에서 수용해야 될 토지와 건축물의 세부 목록표를 만드는 거야. 목록표를 만들어요.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목록표를 만들어서 그 목록표를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고 해서 그 세부 목록표를 만들어서 그 목록표를 호주머니에 넣어야 됩니까? 고시하라는 겁니까? 이것들이 수용 대상이라고 공식적으로 고시하라고. 수용 대상이 될 목록표를 작성하여 고시하면은 그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목록표를 만들어 고시한 것을 공직법상 토지 수용 요건, 공직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청자 토지 수용할 때는 국토교통부도 따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따로 공익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표를 만들어 고시하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을 법적으로 간주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청자 토지 수용하려면은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세부 목록표 만들어 고시하면 됩니까?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걸 어제 몇 군데 물어봤거든, 수업할 때. 지난주에 수업했는데 여기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 화가 나가지고 제가 학원이 7층인데 7층에 교탁을 딱 던져버렸다고 그 원장님이 시던 시간에 주소 올라왔다. 오늘 물어볼 거예요. 지난주에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시설 사업했잖아요.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는 사업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잖아.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무엇이 있으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을 간주했죠? 진짜 저는 여러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 진짜 감사합니다.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여기에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것을, 맞죠?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을 간주한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공부 좀 하시네요. 이 팀이 그대로 가면 돼. 그냥 그대로 앉아서 버티라니까. 여러분 거의 다 붙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도시개발법은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하면 공익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다음 주에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이렇게 다음 주까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설명할 때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세부 목록 고시 오늘 한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괜히 또 다음 주에 대답 못하고 이것도 밑에 떨어지면 또 원장님 주소 가야 되니까. 네. 여러분,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잘 안 되면은 법원에 재판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관할 토지 수용에 재결 신청합니까? 재결을 신청해요. 그래도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재결 신청 기간.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재결 신청.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 수용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공직법상 원칙은 공익사업 인정받고 1년 안에만 되죠. 사업 인정 고시도 1년 안에 되잖아. 근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는 미쳐 보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는 언제까지 가능하죠? 도시개발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재결 신청이 허용됩니다.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재결 신청이 허용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오십시오. 이제 81페이지 원행지 공급 나와 있습니다. 원행지 공급 나와 있습니까? 네, 원행지 공급 보겠습니다. 원행지 공급. 원행지 공급 폐쇄요 81페이지, 요약지 81페이지. 보조 자료는 원행지에 62페이지 있어요. 원행지. 자, 원행지 공급 읽어볼까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81페이지입니다. 네. 보조 자료는 6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사업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지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지정구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줄 것죠? 지정구제의 승인이 그 원행지 공급 절차가 됩니다. 지정구제의 승인을 받고
다음에 해당한 자에게 원행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네. 이 경우 지금부터 칠 거예요. 공급될 수 있는 원행지 면적, 공급될 수 있는 원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1 이하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박스가 나와 있습니까? 박스의 동그라미 1, 2, 3번, 기억부터 미연번까지 5개는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입니다.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원행지 개발자,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다음의 자가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죠.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네, 박사에 줄 것이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빨리 껐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여기까지 3개죠. 동그라미 1, 2, 3번. 기억, 니은, 디귿 묶어서 앞에도 뭐라고요? 공공개발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대부분 이제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공공개발자니까 이들을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입니까? 수익계약입니까?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그 밑에 봐요. 네 번째, 제일 끝에 원행지 개발자 공모에 선정된 자, 공모에 선정된 자, 그리고 또 줄겠죠?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개발자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개발자니까 밑에 2개는 묶어서 민간개발자죠. 그러면은 뭐 개발구역 공모에 선정됐으니까 이 사람은 뭐 필요 없고 따로 선정할 필요가 없고 그 밑에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민간개발자니까 이 민간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을 전부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개발자를 선정이 된다고. 기억, 니은, 디귿은 선정 방법이 뭐죠?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원칙이고 그 밑에 마지막에 3개, 2개 공모에 선정됐거나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공모 선정된 자는 아니고요. 마지막에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선정은 네, 경쟁 입찰 방법으로 네,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원행지 개발자 선정까지 다 설명을 다 드렸죠. 이제 네, 다 드렸고 원행지 공급 가격 봅니다. 공급 가격, 원행지 공급 가격. 공급 가격이 요약집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랜드 그 62페이지 보조자료 봐봐요. 보조자료. 62페이지 보조자료 보시면은 저 밑에 오른쪽에 62페이지 제일 오른쪽 밑에 봐요. 보조자료 밑에 보면은 원행지 개발자 선정 기준 나와 있습니까? 네. 선정 기준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원칙이 뭐죠? 수의계약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왜요? 대부분이 공공개발자니까 수의계약이죠. 근데 그 밑에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줄 거예요.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개발자니까 이때도 뭐죠?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이고 이때도 경쟁입찰이 입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그 밑에 나와 있습니까? 그 밑에 원행지 공급 가격 그거 외워야 됩니다. 감정가격 동그라미예요. 저 뒤에 공사비 동그라미예요. 감정가격이 뭘 더합니까? 공사비를 더한다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무슨 공사비냐면 여기 미개발된 상태로 토지를 공급하지만, 그죠? 농지나 임야 상태를 공급하지만, 최소한의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 시설, 이거 공사는 해서 공급한단 말이야. 이 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더한 거야. 그래서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동그라미 기준으로.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줄 닫고요. 사업시행자와 원행지 개발자가 협의를 정합니다. 여기까지 다 외워놔요.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행지 개발자가 협의를 정한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여기까지 외워두고, 그 다음에, 조성토지 오십시오. 조성토지 공급 오십시오. 조성토지. 요약집은 83페이지에 있어요. 요약집 83페이지. 요약집 83페이지 있고, 보조자료는 63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넘기면 돼요. 넘기면은, 한 페이지 넘겨놓고 저를 잠깐 볼래요? 잠깐 보시면은, 아까 수용모조 조성된 토지는 2가지를 정리하자 그랬죠. 공급 방법. 원칙이 경쟁입찰인데 추천받고 4개를 이용한 나머지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격. 가격은 감정가격이 원칙인데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나오거든요. 다음 중 수용방수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기출문제가. 그래서 보조자료 63페이지 보면 되고요. 네. 요약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8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83페이지. 요약집은 보조자료 63페이지. 공급 방법 찾았어요?
조성토지 공급방법 동그라미 2번 돼 있을 거야. 두 군데 다 편집이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토지의 공급방법, 조성토지 공급방법 별표하고 원칙이 뭐라고 돼 있죠? 경쟁입찰인데 추천방법 찾았습니까? 별표예요. 추천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표하고 이거 암기해야 돼요. 꼭 외워야 돼요. 줄 거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가로 안에 임대주택건설용지 줄 거예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임대주택건설용지, 주택법상 공공택지, 330세대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줄 것입니까?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그리고 임대주택건설용지, 그리고 주택법상 공공택지, 330세대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꼭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뭐죠?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외우는 겁니까? 참고하는 겁니까? 참고. 그래서 수의계를 안 외우려면은 추천받고 4개를 야무지게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가격입니다. 가격. 조선토지 공급 가격. 조선토지 공급 가격. 여기 지금 84페이지 있고 보조자료는 64페이지 있어요. 64페이지 조선토지 공급 가격.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가격은 원칙이 뭐죠? 감정가격이야.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죠?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이거 별표예요. 별표하시고 좀 많아도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나온다고 통째로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거 외워야 됩니다.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제가 체크할 테니까 보조자료 중심으로 체크해봐요. 보조자료 중심으로. 지금 요약 지금 너무 작게 줄여서 기본서 나중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서 보시면 되고, 네, 공공청사 동그라미에요.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동그라미에요. 사회복지시설 용지.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그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이 가능한데 두 번째 줄 중간에 와요. 두 번째 줄 중간에 유료시설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유료시설 제외예요. 그리고 T극본의 제일 끝에 공장인데, 공장 동그라미. 국도교육급상 공장인데, 이때 공장은 뒤에 나와 있어요. 출구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전하는 공장 소유자가 설치하는 공장이야.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전하는 공장 소유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장 부지는 비싸게 줍니까? 감정가격 이하를 줍니까? 감정가격 이하를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줄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용지. 미연번의 두 번째 줄에 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 용지. 그리고 200실 이상,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해서, 네, 그 관광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이렇게 입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는, 네, 감정가격 이하로 줄 수 있다. 대충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렸죠? 네, 밑줄 그어드렸고, 그 다음에 선수금 내려옵니다. 선수금은 우리 그 요약적으로 안 보여서 보조자료 위주로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위주로 할 테니까, 지금 보조자료를 준비 안 하신 분은 그냥 듣기만 들으면 되지 뭐. 그죠? 자, 선수금은 아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잠깐만요.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와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와 원형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선수금 수치라 그래. 근데 선수금은 두 가지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는 요건을 비교해서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그 보조자료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이걸 이렇게 딱 해놓고 메모하세요. 여기다. 제가 딱 할 때 딱 듣고 메모하면 돼, 메모. 메모해도 되지 뭐, 3개. 이게 1개고, 이게 3개 정도 지금 해놨으니까 메모하세요. 인터넷 강의로 보고 보조자료 다운 안 받으시면 메모합니다. 네,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자, 보조자료 가지고 계시면 보조자료 보세요. 보조자료 보시면 나와 있죠. 자, 공공시행자 선수금 받으려면은, 사업시행 토지 면적 줄고요. 사업시행 토지 면적 100분의 10 이상. 사업시행 토지 면적 100분의 10이니까 10% 이상이잖아. 사업시행 토지 면적 10%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만 선수금 받을 수 있어요. 공공시행자 선수를 받으려면 사업시행 토지 면적 얼마? 100분의 1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할 것. 이게 첫 번째야. 그 하나 외우고 민간 내로와요. 민간 시행자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는 요건 첫 번째,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확보하고 저당권은 말소하고 둘 거죠. 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 말소해야 돼. 잠깐만. 이 조성 토지를 공급받을 적부터 미리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잖아. 이 공급하려는 토지, 이걸
이걸 선수금 받을 자에게 이걸 공급할 거야. 공급하려면은 민간 시행자들 여기에 이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말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은 말소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 진척률. 도시개발 사업 공사 진척률이 몇 프로 이상 진행돼야 됩니까? 10% 이상 진행돼야 돼.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봐요.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선수금 환불을 담보받기 위해서 선수금 환불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돼. 보증서 제출할 것. 지정권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선수금 환불을 담보 잡기 위한 선수금 환불을 담보로 잡기 위한 보증서를 제출하는 거지. 아니 돈은 선금으로 먼저 받고 나중에 조성토지를 공급 안 하면은 받은 선수금을 환불해 줘야 되잖아. 그 환불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택지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나중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먼저 돈 받은 거 아닙니까? 돈은 받아놓고 나중에 공급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받은 돈을 환불해 줘야 되잖아. 그 환불금을 담보 잡기 위한 보증서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여보세요? 공공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을 하기 전에 선수금 받으려면은 이 공급 면적의 얼마 이상? 1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받을 수 있어요. 민간시행자 선수금 받으려면은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확보하고 저당권은 말소하고 공사 진척률 몇 프로 이상? 10% 이상 진행돼야 되고 나는 선수금 받고 조성토지 공급 안 하면 환불금 내줘야 되잖아. 환불금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서를 지정권자에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이렇게 보면 된다고. 지금까지 무슨 방식이었습니까? 수용 방식이었죠. 근데 좀 쉬었다가 환지 방식 하면 되겠죠. 네.